안녕하세요. 사연에 빠지다의 DJ 민영입니다. 오늘도 첫 번째 사연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버튼 눌러주시고요. 그럼 오늘의 사연 함께 만나볼게요. 안녕하세요. 환갑을 바라보고 있는 마음 많은 젊은 남자입니다. 요즘 환갑이라도 저보다도 나이가 드신 분들과 지내서 그런가 막내의 마음으로 젊은 사람처럼 살고 있습니다. 제 자랑을 조금 해도 되겠습니까? 저는 소식적 꽤나 인기가 많았습니다. 지금이야 남자답게 생겼지만 어렸을 땐 예쁘장하게 생겨서 인기가 참 많았죠. 특히 연상 누님들에게 인기가 많았습니다. 귀여웠는지 누님들이 참 좋아했거든요. 숫기가 없어서 예쁜 누님들이 제게 말을 걸면 저는 얼굴이 붉어지고 식은땀도 나고 말도 더듬었어요. 그 모습도 귀엽다며 예쁨을 받았어요. 어렸을 때는 저 때문에 싸움도 나고 그랬습니다. 하지만 이것도 다 한때죠. 지금은 저의 전성기를 생각하며 술안주 추억을 되새기고 있습니다. 인기가 많아서 그런가 여자가 끊임없이 들어와서 저는 3번의 결혼을 했습니다. 제가 인기는 많아도 사람 보는 눈이 참 없는 건지 이상한 여자들에게만 장가를 가더라고요. 이런 사람이 끌리는 건가. 저는 성찰을 해보기도 했지만 그냥 제 팔자다 생각하고 이제는 이래저래 살고 있습니다. 제 이야기 한번 들어보시겠습니까? 첫 번째 결혼은 그냥 부모님이 정해주신 결혼이라 아무 감정 없이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저희 집안이 못 사는 편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그렇게 잘 사는 집안도 아닙니다. 하지만 잘 사는 집안에 장가를 갈 수 있게 됐어요. 할아버지 때는 잘 살았었는데 그때 집안끼리 결혼을 약속해서 잘 사는 집에 장가를 갈 수 있게 됐습니다. 상견례 때 처음으로 제 아내가 될 사람을 봤어요. 솔직히 말하면 충격이었습니다. 사람이 이렇게 생길 수가 있나 싶을 정도로 좀 못생겼었어요. 죄송합니다. 제가 워낙 외모를 따지는 편이라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네요. 귀엽다고 할 정도도 못됐습니다. 하지만 어쩌겠습니까? 부모님이 마련해주신 자리라 울며 겨자 먹기로 결혼을 했어요. 하지만 성격은 정말 착했습니다. 결혼 전엔 외모 때문에 관심이 가지 않아 이 여자 저 여자 다 만났었는데 결혼을 하니 양심이 찔려 바람은 못 피우겠더라고요. 그래서 제 아내만 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점점 예뻐 보이는 게 아니겠습니까? 아내의 작은 눈이 반짝반짝 빛이 나고 낮은 코는 어찌나 귀여워 보이던지 아내가 손재주가 좋아 요리도 잘하는데 그래서 그런가 마음이 가면서 예뻐 보였습니다. 제가 첫 번째 아내를 좋아하는 게 아내한테도 느껴졌는지 소극적이었던 아내가 적극적으로 변하더군요. 저희는 신혼이 끝나갈 무렵 서로 사랑을 느끼고 아이를 가지게 됐습니다. 첫 번째 결혼은 그냥 부모님이 정해주신 결혼이라 아무 감정 없이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아이가 갓 돌이 지났을 때 아내는 점점 저를 사랑하지 않는다고 느꼈어요. 저는 너무 초조했습니다. 아이만 보고 저는 봐주질 않으니 미칠 지경이었죠. 일이 손에 잡히지 않았습니다. 계속 아내를 생각하느라 실수를 했고 결국 사장님이 하루 정도는 쉬라며 휴가를 주셨습니다. 제가 얼마나 아내를 생각하는지 아시겠죠. 말도 없이 저는 집에 갔고 근데 웬걸 제 눈을 의심했습니다. 아내는 웬 남자랑 함께 주방에서 껴안고 있었어요. 그것도 못생긴 남자랑요. 저는 아내를 불렀습니다. 그 못생긴 남자를 보고 웃고 있던 아내는 저를 보자 놀란 얼굴로 굳고 말았어요. 저는 그 표정을 보고 심장이 떨어지는 줄 알았습니다. 그 느낌 아시나요? 좋아하는 사람이 나보다 못난 사람을 좋아한다고 했을 때 느껴지는 자존감이 떨어지는 느낌 아십니까? 정말 처절했습니다. 아내는 놀라 잘못 본 것이라고 애써 웃더라고요. 그 못생긴 남자는 아내 옆에 있었는데도 말이죠. 너무 어처구니가 없어서 웃음만 나왔습니다. 웃다가 아내 앞에서 울었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 소리를 쳤어요. 그렇게 제 첫 번째 결혼 생활은 끝이 났습니다. 저는 아내가 다시 돌아올 생각만 있다면 다시 결혼 생활을 유지할 생각이었는데 아내는 더는 저를 사랑하지 않는다며 그 남자를 택했어요. 아이도 아내가 양육하기로 했고 저는 혼자가 되었습니다. 제 첫사랑과 첫 결혼은 그렇게 마무리가 되었어요. 그 남자는 미국에 살고 있어서 딸과 아내는 미국으로 이민을 간다고 하더군요. 그 뒤로 첫 번째 아내와 딸은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충격을 많이 받아서 저는 회사도 그만두고 집에서 찝거를 했습니다. 아내가 미안해서 그런지 낡은 아파트를 제게 줘서 저는 그 돈으로 먹고 살 수는 있었죠. 오히려 다행일까요? 건물주가 되었지만 기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돈은 제게 기쁨을 주었죠. 시간이 지나면서 아무것도 안 해도 들어오는 돈으로 저는 술만 진탕 마셨습니다. 자주 가는 술집이 있었는데 거기서 제 두 번째 아내를 만나게 됐습니다. 두 번째 아내는 꽤나 예쁘게 생긴 연상이었어요. 한번 갔다 오긴 했지만 저도 갔다 온 놈이라 그런 건 신경이 쓰이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 아내와는 꽤나 오래 만났습니다. 결혼식은 올리지 않고 혼인신고만 했습니다. 부모님의 반대가 있어서 결혼식은 올리지 못하고 그냥 제가 홧김에 혼인신고를 했거든요. 하지만 정말 인생 신중하게 살아야 한다고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3번 결혼을 했다고 했죠. 그럼 당연히 두 번째와도 좋지 않게 끝났겠지 않습니까? 두 번째 결혼은 생각보다 오래 갔지만 다른 이유로 헤어지게 됐습니다. 첫 번째 결혼 이후 한 번 되어서 그런지 두 번째 재혼 때는 마음을 다 내어주지는 않았습니다. 대신 아내가 저를 많이 좋아했어요. 처음에는 저도 많이 좋아했습니다. 술집에서 일해서 어디 엄한 놈이 아내에게 추파를 던지는 게 아닌가 걱정돼서 매일 가게에 가 술을 마실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는 그 일을 그만두고 그냥 월세 받아먹으면 안 되겠냐고 말했지만 아내는 자기는 일을 해야 행복하다며 그만둘 생각이 없다고 했습니다. 어느 날 한 남자가 저에게 오더니 주먹을 휘두르는 게 아니겠습니까? 저는 힘없이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놀란 아내가 손님에게 가다 말고 저를 부르더라고요. 여보! 순간 둘 다 아내를 쳐다봤습니다. 그놈은 제 두 번째 아내의 전남편이었어요. 저와 굉장히 다르게 생겼었습니다. 쌍꺼풀이 없는 눈매에 남자다운 인상을 가진 아주 우락부락한 남자였어요. 근데 웃기지 않습니까? 이제 자기 부인도 아닌데 돌아보는 게 어이가 없지 않나요? 저는 바로 반격을 했어요. 하지만 제 체격에는 불가능했습니다. 너무나도 쉽게 제압을 당했고 아내 복귀 부끄러울 정도로 한 번 더 세게 맞고 쓰러지게 됐어요. 저는 맞는 게 너무 억울했지만 상대가 되지 않으니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말로 싸워야죠. 대체 무슨 이유로 때리십니까? 아이고 나 맞자고요. 싸우기는 무슨 저는 덜덜 떨며 물어봤습니다. 이놈이냐? 네? 그게 무슨 소리예요? 니놈이 내 마누라 꼬셨냐고? 그놈은 저에게 아내를 꼬셨다고 하지 뭡니까? 서로 좋아해서 만나다 결혼을 한 건데 저는 그게 무슨 소리냐고 물었어요. 이 사람이 미쳤다고 생각했는데 정신 나간 건 제 두 번째 아내였습니다. 아내는 저와 만날 때 그놈과 결혼 생활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저는 당연히 몰랐고요. 저한테는 이혼을 했다고 해서 저희 집에 평일에 같이 살았거든요. 주말에는 자기 집에 간다고 하고 갔는데 알고 보니 주말 부부여서 아내는 본집에 들어갔던 거였습니다. 순간 머리가 띵해졌어요. 아내는 전 남편에게 사랑하는 사람이 생겨서 그만 놓아달라고 했고 전 남편은 지금 제 아내를 너무 사랑하지만 자기가 많이 사랑을 못 줄 것 같아 이혼을 받아들였대요. 하지만 막상 저를 보니 화가 나서 때렸다고 했습니다. 저는 아내에게 큰 배신감을 느꼈지만 결국엔 저를 좋아해서 그렇게 했다고 하니 이해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 이후 저희는 앉아서 술을 마시게 됐습니다. 아내가 좋아하는 게 무엇인지 어릴 때 좋아하는 취향이 무엇인지 저에게 다 말해줬죠. 전 남편은 제 아내를 끔찍히 사랑하고 있더라고요. 그걸 듣고 있는 제 자신 스스로도 웃겼습니다. 드라마에 나올 법한 이야기 아닌가요? 현 남편 앞에서 아직도 좋아한다고 말하는 전 남편이 어디이겠습니까? 웃기게도 저는 그걸 다 들어주고 형님 동생으로 지내기로 했습니다. 제게 아내를 잘 챙겨달라고 말을 하고 종종 말동무나 되자고 말을 하더군요. 이야기를 몇 번 나누다 보니 좋은 사람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 흔쾌히 수락했습니다. 아내는 제 눈치를 보더라고요. 괜찮아, 다 이해해. 내가 좋아서 그랬던 거지? 그 사건으로 아내가 저를 얼마나 좋아하는지 알게 됐습니다. 근데 사람 마음이라는 게 참 간사한 것 같습니다. 아내가 저를 많이 좋아한다는 걸 알자마자 조금 멀어지고 싶더라고요. 하지만 두 번째 결혼마저 실패를 해버리면 제 인생이 끝날 것 같아 아내를 사랑하기로 노력했습니다.
근데 그게 마음대로 된답니까? 그렇게 마음대로 됐으면 모든 사람이 노력해서 이혼도 안 했겠죠. 저는 마음이 점점 뜨기 시작하더라고요. 이내 저는 다른 사람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너무 심심해서 산악 동호회에 가입을 했는데 거기에 꽤 괜찮은 아줌마들이 많더라고요. 하지만 바람은 절대 피우지 않았습니다. 맹세합니다. 제가 첫 번째 결혼 때 아내가 바람을 피워 이혼을 했으니 바람은 진절머리가 나더라고요. 대신 다른 곳에 눈이 돌아가더군요. 도박이 그렇게 사람 심장을 뛰게 하는지 몰랐습니다. 동호회에 한 사람이 같이 해보지 않겠느냐고 물어봐서 심심해서 저도 한번 봤는데 재밌더라고요. 한 번, 두 번 가다 보니 점점 도박에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아내는 점점 뒷전이 되더라고요. 어느 날은 아내가 화가 잔뜩 나서 있었습니다. 여보, 왜 그래? 무슨 안 좋은 일 있어? 안 좋은 일? 지금 당신이 요즘 나한테 얼마나 서운하게 한지 알아? 내가? 아니, 요즘 뭐 한 것도 없는데. 그게 문제야, 그게. 왜 요즘에 뭐 아무것도 없어? 나 이제 사랑 안 해? 아내는 저에게 섭섭했던 것들을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내의 이야기를 들어주느라 시간 가는 줄을 몰랐습니다. 하지만 계속 듣다 보니 점점 지쳐갔습니다. 힘들어? 나는 얼마나 힘들겠어. 당신 보고 이혼했는데 이러는 게 어딨냐고. 제가 이혼을 하라고 한 것도 아니고 저는 아내가 이혼을 했다고 생각해서 서로 만났는데 그게 제 잘못입니까? 따지고 보면 제가 피해자 아닐까요? 뭐? 내가 이혼하라고 했어? 나는 당신이 이혼했다고 해서 만난 거지. 만약 결혼 생활 하고 있다고 했으면 만나지 않았을 거야. 제 말을 듣고 아내는 말을 너무 심하게 한다고 화가 나서 안방으로 들어갔어요. 아내의 우는 소리가 들렸지만 전 약속이 있어서 나와야 했습니다. 제가 너무 심하게 얘기를 했나요?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맞는 말만 한 것 같아서 아내가 왜 화가 났는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날도 어김없이 도박을 즐기러 갔습니다. 계속 이런 일이 반복되다 보니 어느새 돈이 없어지고 말았어요. 하지만 그만두지 못하고 도박에 점점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저는 건물도 날리고 돈도 날렸어요. 아버지에게 말씀을 드려볼까 생각도 했지만 염치가 있지 꾹 참았습니다. 저는 아내에게 이야기를 하지도 않고 돈만 계속 나갔어요. 그러다 결국 아내가 알게 되는 날이 왔습니다. 당신 건물 팔았어? 그 돈은? 어디에 못 쓴 거야? 저는 사실대로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냥 사업을 하나 한다고 팔았다고 했어요. 그리고 저는 아버지를 찾아가 돈을 빌려달라고 했어요. 아버지는 아무 말 없이 돈을 줬습니다. 갚지 않아도 된다며 정신 차리고 살라더군요. 혼자 제발저려 뭔가 아시나 했지만 아버지는 모르는 눈치였습니다. 저는 정신 차리고 도박에 손을 떼려고 했는데 이 중독이 어쩔 수 없나 봅니다. 또 그 돈으로 도박을 했고 다 날렸어요. 결국 아내는 알게 됐고 아내는 뒷목을 잡고 쓰러졌습니다. 결국 집까지 넘어갔고 저희는 좁은 집으로 이사를 갈 수밖에 없었어요. 그 이후로는 정신을 차려서 도박에 손대지 않았어요. 아내가 이혼을 할까 걱정했는데 오히려 아내는 걱정 말라며 자기가 다 벌어서 오겠다고 했습니다. 그 순간 아내는 제게 신 같은 존재가 됐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아내가 오기만을 기다렸고 아내가 좋아하는 반찬, 국 등 집밥을 준비했습니다. 하루 이틀 그렇게 시간이 지나고 아내가 제게 이런 말을 하더군요. 일할 생각은 없어? 혼자 하려니까 너무 힘들다.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저도 일은 해야겠다 생각했지만 몇 년을 쉬어서 무슨 일을 해야 할지 막막했거든요. 구해봐야지. 아내는 아무 말 없이 밥을 먹었어요. 그때 아내가 눈물을 흘리는 겁니다. 저는 두려웠어요. 혹시 나를 떠나가려는 게 아닌가. 제가 왜 그러냐고 묻자 그냥 슬픈 일이 있어서 눈물을 참을 수 없다고 나중에 얘기해준다고만 말하고 말해주지 않았어요. 그리고 아내는 주말에 친구를 보러 가야 돼서 집을 비워야 된다고 말했습니다. 그때 눈치를 챘어야 했어요. 다들 눈치챘나요? 주말은 무슨 날이었죠? 네, 아내는 전남편과 주말 부부였죠. 아내는 전남편을 만나러 갔던 겁니다. 어떻게 알았냐고요? 아내가 다 얘기해줬습니다. 운 이유도 저에게 너무 미안해서 울었다고 하더라고요. 처음에는 그 전남편에게 화가 났습니다.
호영호재하자며 먼저 말했으면서 이렇게 뒤통수를 치나 생각을 했었는데 아내가 행동을 잘못했다더라고요. 생각해보면 혼자서 좋아서 이혼하고 막상 살아보니 아닌 것 같아 다시 돌아가고 싶은데 또 그렇다고 저를 사랑하지 않는 건 아니고 뭐 이런 상황 아니겠어요. 혼자 드라마를 찍더라고요. 하지만 아내의 결말은 행복했습니다. 결국 전 이혼을 당하고 아내는 다시 전 남편에게 돌아갔죠. 그렇게 저의 두 번째 결혼 생활은 끝이 났습니다. 우여곡절 많은 일이 있었습니다. 다행히 취직이 돼서 한 직장에 오래 다니게 됐고 어느새 40 중반이 되었어요. 옛되고 귀여웠던 외모는 없어지고 남성적으로 변했죠. 제 입으로 말하기는 그렇지만 나쁘지 않았어요. 그 나이에도 꽤나 인기는 많았고요. 하지만 제가 2번 결혼을 했다고 하니 다들 피하더라고요. 저도 재혼을 다시 할 생각은 없었습니다. 외롭기는 해도 또 한 번의 아픔은 겪고 싶지 않아서 여자들은 다 피했어요. 하지만 또다시 봄이 찾아오고 말았습니다. 친구의 지인인데 정말 예쁘더라고요. 역시 예쁘면 마음이 갈 수밖에 없나 봅니다. 친구가 자기 아는 지인이 가게를 열었다고 같이 가자고 해서 마지못해 갔는데 거기 사장이 제가 한눈에 반한 그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결점이 있기 때문에 먼저 다가가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분이 제게 먼저 말을 걸었습니다. 저는 떨리는 심장을 부여잡은 채 말을 했어요. 심장 소리가 다 들릴까봐 걱정이 됐습니다. 어릴 때로 돌아간 기분이었어요. 그 시절 좋아했던 누나에게 고백을 하고 싶은데 할까 말까 고민하며 떨리는 마음을 진정시키고 먼저 말을 거는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저희는 그렇게 몇 번 더 만나게 됐고 어쩌다 보니 결혼 얘기도 나오게 됐어요. 제가 제일 걱정하는 그날이 오고 말았죠. 제 모든 치부를 말하는 날이 오게 되었습니다. 다행히 제 얘기를 듣고도 아무렇지 않다고 오히려 저를 안으면서 고생 많았다고 말하더라고요. 저는 이 여자가 저의 마지막 여자가 되어줄 거라고 확신해 프로포즈를 했습니다. 세 번째 아내는 일찍이 부모님을 여의고 남은 가족도 없었죠. 저희 부모님에게만 허락을 받으면 됐습니다. 다행히 아버지는 제 아내를 마음에 들어했고 어머니는 아버지가 좋다고 하니 결혼을 하라고 했어요. 저는 마지막 결혼이다 생각하고 앞으로 가정적인 남자가 되어야겠다고 다짐을 했습니다. 남들이 부러워하는 가족이 되는 게 제 꿈이 되었어요. 신혼을 즐기다 1년 뒤 저희는 아이를 가지게 됐습니다. 이 결혼 생활은 성공적이라는 생각을 했죠. 그런데 저희 어머니와 아내의 사이가 좋지 않다는 걸 깨달았어요. 어머니는 계속 아내 욕을 했고 아내는 욕은 하지 않았지만 불만 가득한 말로 제게 잔소리를 했습니다. 여보, 어머니 정말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 아니 계속 나만 시켜. 동서만 임신했어? 나도 임신했는데 동서는 배가 더 부르다고 쉬라고 하고 나는 아직 배 안 불렀다고 나한테만 일 시키고 이러면 뭐해요. 매일 한숨 쉬면서 그러면 안 된다고 장소리 하는데 당신이 좀 말려봐요. 저는 아내의 말을 듣고 어머니에게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어머니, 제 처가 임신 중이라 일하는 건 좀 힘들 것 같은데 제가 대신할게요. 처음에는 한 소리 하려다 아내에게 괜히 불똥이 튈까봐 제가 대신한다고 했습니다. 아내를 많이 생각하지 않았나요? 저는 제 말에 스스로 만족하며 참 좋은 남편 역할을 했다고 생각하는데 어떤가요? 하지만 어머니는 남자는 집안일이 아니라 바깥일을 해야 한다며 알아서 생각하면서 시킨다고 말하더라고요. 어머니, 왜 그렇게 싫어하세요? 결혼은 허락하셨잖아요. 내가 너 처음에 이혼당하고 점집 찾아가서 물어봤더니 너는 결혼할 팔자가 아니래. 결혼해도 여자 보는 눈이 없어서 다 이혼당한다고. 그러니 내가 지금 좋아할 수가 있겠니? 아이, 우리 어머니 왜 또 그런 이상한 소리 듣고 오셨어. 이번에는 다를 거예요. 좀 예쁘게 봐주세요. 그럼 왜 결혼을 허락하셨어요? 너희 아버지가 좋다고 하니 나도 좋다고 했지. 그 고집 어디 가니? 내가 뭐 한 소리 해봤자 무시하는데 내가 무슨 힘이 있다고. 그러지 마시고 그런 말 그냥 흘러들으시고 며느리 좀 예뻐해 주세요. 괜히 어머니 때문에 저 또 이혼당하는 거 아니에요? 어머니는 제 말을 듣고 놀라 그럴 수 있겠다며 앞으로 잘해줘야겠다고 했어요. 어머니가 귀가 얇으셔서 다행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어머니와 아내 사이의 갈등은 없어졌다고 생각했는데 한 가지가 아니더라고요.
어머니는 말만 잘해준다고 했지 여전히 제 아내를 못살게 굴었고 그런 아내도 지지 않겠다며 어머니에게 대들었어요. 중간에서 저는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한 채 이야기만 들어줄 뿐이었죠. 중간에서 잘해야지 마음먹었지만 쉽지 않더라고요. 여자들 사이에 끼어있는 게 얼마나 괴롭던지 고래싸움에 새우등 터지는 게 딱 제 상황이었습니다. 하루는 아내가 이렇게는 못 살겠다며 시댁에 좀 다녀야겠다고 혼자 가버리는 겁니다. 저는 겁이 나서 바로 아내를 따라갔어요. 아내는 비장한 표정으로 심호흡을 하며 부모님 집으로 가더라고요. 어머님, 아버님, 죄송합니다. 먼저 한마디 하겠습니다. 아내는 당차게 어머니 손을 잡고 식탁으로 데려갔습니다. 어머님, 저한테 왜 그러세요? 제가 어머님한테 뭐 잘못한 거 있어요? 왜 저를 못 괴롭혀서 안달이세요? 아니, 말하는 것 좀 봐. 너 어른한테 누가 그렇게 버르장머리 없이 대들라고 했니? 부모님이 그렇게 가르치던? 어머니! 둘 사이에 저는 무서웠습니다. 둘 다 장난이 아니었거든요. 아버지는 힘이 없으신지 누워서 듣고만 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부모님이 일찍 돌아가셔서 배우지 못했나 봐요. 아내의 말에 저는 한숨만 나왔습니다. 조금만 숙이고 들어가면 될 텐데 그게 뭐가 어렵다고 그렇게까지 대드는지 이해할 수가 없었죠. 다들 제 아내가 이해가 가나요? 저 이제 여기 안 올 거예요. 저도 힘들어요. 동서랑 똑같이 대해주시던지 아니면 저 찾지 마세요. 어머니와 아내는 사이가 틀어졌어요. 가운데에서 잘 풀어보려고 노력을 했지만 잘 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다행히 몇 달 뒤 아내가 어머니께 사과를 했고 어머니도 심했다고 생각하셨는지 아내에게 사과를 하셨죠. 하지만 여전히 어머니는 아내를 못마땅하게 봤습니다. 아내 앞에서는 그러지 않았지만 제 앞에 있으면 아내 욕을 했어요. 봐라, 저렇게 성격이 세니까 이혼을 당할 수도 있는 거지. 너 항상 조심해라. 어머니는 아직도 그 말을 믿으셨어요. 하지만 아내가 아들을 낳자마자 어머니는 바로 달라지셨어요. 아들을 낳았다며 좋아하셨죠. 어찌나 다르던지 제 어머니지만 무섭더라고요. 아버지는 딸을 원하셨는지 실망하는 눈치였지만 아내에게 수고했다며 돈 봉투를 주더라고요. 제가 챙겨드리지 못하고 늘 받기만 해서 미안하더라고요. 이 나이가 다 되도록 용돈 두둑히 못 드려 죄송했습니다. 나중에 꼭 효도를 해야지 했지만 아버지는 그리고 얼마 안 가 돌아가셨어요. 근데 아버지가 이상한 소리를 하시고 돌아갔습니다. 아버지가 돈을 조심하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제 아들에게 잘하라고 하더군요. 제가 도박으로 돈을 날려 아버지가 제 걱정이 많이 되었나 봅니다. 돌아가시기 전까지 그런 말을 하는 걸 보면 제가 아버지께 참 못난 짓만 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이고, 이것 봐라. 눈 똑바로 뜨면서 대드는 게 잡아먹겠다, 잡아먹겠어.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힘들었지만 제겐 새로운 가족이 생겼으니 정신 차리고 열심히 일해야 했어요. 어렸을 때 철없었을 때 했던 행동들을 떠올리며 반성하고 착실하게 살았습니다. 아내와도 잘 지냈어요. 어머니도 그런 모습을 보고 이혼할 일 없다고 생각하셨는지 아내에게 예전보다는 더 잘 대해주는 것 같았습니다. 그렇게 저의 결혼 생활은 행복했습니다. 행복하게 끝이 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고생 시작은 지금부터였어요. 저는 제가 잘하면 아무 문제 없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2번 한 결혼 때문인지 이혼할까봐 두려워서인지 아내 주변에 남자가 보이면 그렇게 의심을 했습니다. 하루는 회사 회식을 아내 가게에서 한 날이 있었는데요. 저희 회사에 꽤나 깔끔하게 생긴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저희 아내를 힐끔 쳐다보는 겁니다. 아내는 아무것도 모르는 눈치였어요. 저는 신경이 쓰여 계속 그쪽이 신경에 갔고 아내에게 제가 다 할 테니 들어가 있으라고 말했어요. 하지만 아내는 회사 사람이니 잘 보여서 나쁠 거 없다며 손님에게 그런 민폐를 끼칠 수 없다고 계속 서빙을 하는 겁니다. 저는 불안해서 계속 술을 마셨습니다. 계속 마시다 보니 취하게 됐어요. 저는 술에 취해 집에 들어가 괜히 아내에게 한 소리를 했습니다. 당신은 왜 이렇게 끼를 부리고 다녀? 해서는 안 된 말을 하고 말았죠. 아내는 어이없다는 듯이 제게 다시 물었습니다. 무슨 소리야? 끼를 부린다니. 또 뭐라고 하려고? 왜? 어머니가 그렇게 말씀하셔?
어머니 이제 나 좋게 보시는 줄 알았는데 아닌가 보네. 근데 갑자기 어머니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거기서 어머니 얘기가 왜 나와? 그럼 뭐 때문에 끼 부린다는 건데? 아니 당신이 아까 끼 부렸잖아. 왜? 나보다 그 남자가 더 어려 보여서 바람이라도 피워보려고? 뭐? 지금 바람이라고 했어? 내가 그런 거 할 사람으로 보여? 됐어, 비켜. 저는 순간 실수를 했다고 생각했어요. 그 말을 듣고 화가 나서 이혼하는 게 아닌가 걱정을 했습니다. 잘못했어, 미안해. 전 부인들이 어떻게 날 떠났는지 알잖아. 불안해서 그랬어. 아내는 다음부터 말도 안 되는 얘기 꺼내면 집을 나가겠다고 했어요. 그래서 저는 참아야 했습니다. 하지만 참으면 참을수록 불안은 더 커져갔습니다. 그런데 언젠가부터 아내가 매일 바쁘다고 어디론가 가는 게 아니겠습니까? 보아하니 남자를 만나러 가는 건 복장은 아닌 것 같아서 말은 안 했지만 매일 늦게 나가서 늦게 들어왔어요. 한 번 더 의심을 한다면 아내에게 이혼을 당할까 가만히 있었습니다. 저 참 바보 같지 않나요? 이혼 당하는 게 왜 이렇게 무서운지. 두 번의 이혼으로 저는 제 삶이 실패했다고 생각해서 그런가 이번만큼은 이혼당하기 싫었어요. 그냥 이혼이라는 단어 자체와 멀어지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계속 불안함이 저를 덮쳤습니다. 결국 저는 참지 못하고 아내에게 물어봤어요. 요즘 어디가? 왜 이렇게 늦게 다녀? 가게는? 왜? 또 나 의심해? 말했잖아. 친구가 아파서 간호하러 간다고. 누구 친구? 친구만 얘기하고 말을 안 하니까 그렇지. 당신이 모르는 친구야. 왜 자꾸 꼬치꼬치 캐물어? 내가 남자 만날까봐? 내가 말했지. 한 번만 더 그러면 집 나가겠다고. 아내가 그렇게 말하니 별 수가 없었어요. 아내는 제가 이혼에 약하다는 걸 알고 집을 나가겠다, 이러면 같이 못 산다, 숨이 막힌다, 따로 살아야 마음이 편하겠냐 등 불리하면 이혼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건 정말 못되지 않았나요? 하지만 어쩌겠습니까? 사랑은이 참아야겠고 이혼은 절대 안 되니 아내가 그렇다면 믿어야겠죠. 하지만 늘 불안하게 살다 보니 참지 못하는 순간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아내가 웬 남자와 통화하는 걸 들었어요. 자세히는 못 들었는데 어디서 만나자고 말을 하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순간 꼭지가 돌아 못 참고 아내에게 소리쳤습니다. 누구야? 왜 남자랑 통화해? 당신 미쳤어? 경비 아저씨랑 통화했다 왜? 전화해봐 다시? 말했지? 한 번만 더 그러면 나 집 나갈 거라고. 순간 제가 너무 나섰다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아내는 화가 나서 짐을 챙겨 밖으로 나가더라고요. 저는 얼른 아내를 붙잡았습니다. 아내에게 미안하다고 사과를 했어요. 하지만 아내는 제 말을 듣지 않고 그대로 어디론가 사라졌습니다. 아내는 며칠을 돌아오지 않았어요. 어머니가 아들을 봐주시는데 그래서 아내가 집을 나갔다는 사실을 알게 됐어요. 첫날이야 그냥 일이 있어서 못 들어온다고 거짓말을 했는데 그 기간이 길어지니 거짓말을 못하겠더라고요. 어머니는 그럴 줄 알았다며 무당말이 맞다고 하시는 겁니다. 어머니 이혼한 거 아니고 제가 잘못해서 나간 거예요. 진정하시고 나중에 집에 들어오겠죠. 그만 화 푸세요. 네 그건 그럴 줄 알았다. 지 성질 못 이겨서 집 나갈 줄 알았어. 사이 좋았던 관계가 아내가 집을 나감으로써 다시 사이가 악화됐습니다. 아내가 집을 나간 것도 힘든데 어머니까지 그러니 더 힘들었어요. 아내는 2주 동안 집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기간이 점점 길어지니 초조했던 마음이 불안으로 바뀌고 불안하다가 포기를 해버리고 그러다 화가 나기 시작했습니다. 엄마라면 아이가 보고 싶어서 와야 하는 거 아닌가요? 이혼이고 자시고 저는 아이를 위해서라면 이러면 안 된다고 생각해 아내를 찾아다녔습니다. 하지만 아내의 지인 중 아내의 행방을 아는 사람은 한 명도 없었습니다. 혹시 몰라 경비원에게도 물어봤는데 당연히 모른다고 했어요. 그러니 사람이 어디서 뭘 하는지 사고가 났는지 경찰에 신고를 해야 할지 별의별 생각이 다 들더라고요. 그냥 살아 돌아오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아내가 돌아왔어요. 아내는 어디서 잘 먹고 잘 살았는지 아주 행복한 표정으로 돌아오더라고요. 화도 나지 않았습니다. 그냥 집에 왔다는 사실에 감사했어요. 어디 갔었어? 걱정했잖아. 가게도 직원들한테 맡기고 가고 행방을 아는 사람은 없고 당신 진짜 걱정시킬 거야?
미안. 친구랑 여행 갔었어. 돌아와줘서 고맙다고 제가 말을 했어요. 평소 같으면 아내는 진짜 미안하다고 사과를 했을 텐데 제가 잘못해서 그런가 별 생각을 하지 않고 방으로 들어가더라고요. 그런데 좀 이상했어요. 2주 동안 아들을 보지도 않았는데 아들을 찾지 않더라고요. 피곤해서 그런가 보다 하고 저는 오랜만에 온 아내를 위해 사과를 할 겸 밥을 차렸습니다. 하지만 아내는 가게로 나가봐야 한다며 밥을 보지도 않고 나갔어요. 조금 이상하지 않나요? 가정적이던 사람이 어느 순간 아무것도 신경 쓰지 않으니 바람이 난 건 아닐까 생각이 들었어요. 만약 여러분이 저라면 어떨 것 같으세요? 의심이 되지 않나요? 저는 바로 아내 뒤를 쫓았어요. 그런데 정말로 가게에 가서 일을 하는 게 아니겠어요? 괜히 의심이 냈나 싶었지만 그거 하나로 바람 피우는 거 아니라고 단정짓기는 어려웠습니다. 저는 의심만 쌓여갔고 불안한 이 결혼 생활은 계속됐어요. 그러던 어느 날 주말이라 아들과 공원 산책을 하러 나갔는데 이웃들이 저를 보고 수근수근 거리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그냥 우연이겠지 생각했는데 저를 보고 수근거리는 게 맞더라고요. 하루는 못 참고 그 사람들에게 물었습니다. 왜 자꾸 저 보면서 수근거리는 겁니까?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쪽 얘기하는 거 아닌데요? 그러자 다른 아줌마가 제게 물었습니다. 왜? 한번 물어보자. 그 이혼 2번 하고 저기 고깃집 사장이랑 채혼한 거 맞나? 제가 이혼 2번 한 건 어떻게 아시는지 제가 이혼했냐고 물어보더라고요. 아니, 어떻게 아시는 거예요? 제가 말하고 다닌 적도 없는데 누구한테 들었어요? 아니, 나는 뭐 저기 여기저기 동네 아줌마들한테 들었지. 이 사실을 아는 사람은 전 부인과 저 아내, 제 가족들인데 어머니와 절대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없을 거고 아내밖에 말할 사람이 없는데 아내가 어디 가서 이런 얘기를 할 사람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 다시 물었습니다. 대답은 똑같았어요. 하지만 어떤 아줌마인지 알아냈어요. 저는 그 집으로 찾아가 물어봤습니다. 그 아줌마는 또 다른 아줌마에게 들었다고 했습니다. 아줌마들의 소문이 어찌나 빨리 퍼지던지 소문의 근원지를 찾기란 서울 가서 김서방 찾기였습니다. 결국에는 소문이 어머니 귀에 들어갔어요. 어머니는 그 소문을 말한 사람 머리채를 잡으며 소란을 피우셨고 결국에는 누가 말았는지 알게 됐습니다. 경비원이 저에 대해 말하고 다녔던 겁니다. 그런데 경비원이 어떻게 알았을까요? 경비원에게 갔더니 아내와 친한데 이것저것 얘기하다가 제 얘기가 나왔고 그러다가 제가 이혼한 사실을 듣게 됐다고 했어요. 그리고 친한 다른 아줌마에게 그냥 흘리듯 이 얘기를 했는데 하필이면 입이 가벼운 사람에게 말을 한 겁니다. 그래서 여기저기 소문이 다 난 거였어요. 어머니는 그 말을 듣고 곧바로 아내의 가게로 찾아갔습니다. 그리고는 또 아내의 머리채를 잡았어요. 어머니 왜 이러세요? 이년이 어디서 지 서방을 욕해? 이혼했다고 말은 왜 하고 다녀? 네 남편 욕되게 하고 싶어? 미쳤다고 입을 함부로 놀려? 무슨 소리세요? 이거 놓고 얘기하세요. 저는 어머니를 말렸습니다. 어머니는 분에 풀리지 않았는지 아내를 노려보며 얘기를 했어요. 나는 내 새끼 이혼 2번 해도 욕한 적도 없고 어디 가서 하소연한 적도 없는데 감히 네가 떠들고 다니니? 아내는 처음엔 모른 척 잡아댔지만 어머니의 성화에 못 이겨 사실대로 말했습니다. 아내는 그냥 가볍게 경비원에게 말했는데 그렇게 소문이 날 줄 몰랐다며 잘못했다고 빌었어요. 아내가 말했다는 게 충격이기는 했어요. 이혼 때문에 힘들어하는 걸 알면서도 그걸 가볍게 얘기했다는 것 자체가 저에게는 상처였습니다. 하지만 어쩌겠습니까? 이혼한 사실은 변하지 않는데요. 여러분 같으면 어쩌겠어요? 화를 낼까요? 아니면 참고 넘어갈까요? 저는 화를 내는 것도 지쳐 아무 말 없이 집으로 갔습니다. 그 일이 있고 나서 저희 부부 사이는 점점 멀어져 갔어요. 저는 이제 아무래도 상관없다는 식으로 아들만 바라봤습니다. 그런데 또 저를 보고 수근수근 거리더라고요. 너무 억울해서 소리쳤습니다. 그래요. 저 이혼 2번 했습니다. 제가 못나서 이혼당했어요. 둘이서 얘기하지 말고 앞에서 물어봐. 그러자 이웃들은 당황해 저에게 말을 해줬는데 글쎄 제 이혼 얘기가 아니고 다른 얘기더라고요. 저는 그 이야기를 듣고 잠을 잘 수가 없었습니다. 아내에게 물어볼까 말까 수많은 고민을 했어요.
이웃은 제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니 그게 아니라 민수 엄마가 요즘 여기저기 돈 빌리고 다닌다고 해서. 돈을 빌릴 리가 뭐가 있겠습니까? 저한테 얘기도 안 하고 돈 쓸 일이 뭐가 있을까요? 요즘 아내가 통화도 자주 하고 집에 와 또 피곤하다고 자고 저와 얘기도 잘 안 하는 이유가 돈과 관련이 되어 있을까? 저는 확신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아내가 바람을 피우다니 젊은 남자일까요? 그래서 돈이 필요해서 여기저기 빌리고 다닐까요? 제 인생은 참 서글퍼지더라고요. 하지만 이번에는 진실을 알기 싫어 그냥 넘어가기로 했습니다. 아내가 바람 피우는 장면을 보기도 싫고 제게 걸리지 말고 그냥 알아서 바람 피우다 관계가 끝나기만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생각을 안 하려고 해도 안 할 수가 없더군요. 하지만 이혼은 죽어도 하기 싫어 혼자 소가리만 하고 참았습니다. 하지만 결국 바람 상대를 찾고 말았습니다. 알고 나니 정말 인생이라는 게 다 돌아오는 거더군요. 출장에 가야 해서 아내에게 이야기를 했더니 아내 표정이 밝게 변하더라고요. 정말 씁쓸했습니다. 저를 좋다고 할 땐 언제고 이제 다른 남자를 찾아 저렇게 티를 내다니 참 미웠어요. 저는 이제 나이도 들고 배도 나와 싫은가 봅니다. 저 같아도 예쁜 사람이 저 좋다고 하면 넘어갈 텐데 아내도 젊고 잘생긴 남자가 있으면 넘어갔겠지 않습니까? 하지만 저희 집에 그 남자가 저희 집에만 오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아니 이미 왔을 수도 있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니 속이 좋지 않더라고요. 아내 얼굴을 보면 더 울렁거리는 것 같아 얼른 나왔습니다. 출장에 다녀온 후 경비원이 제게 말하더라고요. 경비원은 그 소문 때문에 미안했던지 제게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며 소소하게 얘기를 나누다 결국 친해졌는데 경비원이 한숨을 쉬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아이고 내가 불쌍해서 말해주는 거야. 경비는 제게 109동 503호로 가보라고 해서 저는 심장이 터질 만큼 뛰어갔어요. 문 앞에 다다랐을 때는 겁이 나서 그냥 돌아갈까 생각을 했습니다. 저희 아파트에 사는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뭔가 더 배신감이 들더라고요. 그럼 분명 저희 부부에 관해서도 알 텐데 그런 사람과 바람이 났는지 그리고 그걸 눈치 못 챈 저도 참 한심했습니다. 그 집 초인종을 누르고 어떤 남자가 문을 열어주더라고요. 근데 그 광경을 보고 소스라치게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3명의 남자와 아내가 같이 있더라고요. 처음에는 그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아니 1명도 아니고 3명이 말이 됩니까?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손이 덜덜 떨리면서 그 남자에게 주먹을 휘둘렀습니다. 주변 사람은 놀라 저를 말렸고 아내는 저를 보고 굳어 있었어요. 정신을 차리고 돌아보니 굉장히 익숙한 풍경이 보이더군요. 그래서 그제야 아내의 바람 상대를 찾았어요. 아내는 3명의 남자와 도박을 벌이고 있었습니다. 아내의 바람 상대는 도박이었어요. 그래서 여기저기 돈을 빌리고 다녔고 심지어 가게도 팔아 그 돈으로 도박을 했다고 했습니다. 저의 예전 모습이 보였어요. 그때 두 번째 아내의 심경을 이해할 수 있게 됐습니다. 저는 아무 말 없이 집으로 돌아왔어요. 아내는 제 뒤를 따라와 무릎을 꿇고 잘못됐다고 빌었습니다. 너무 괘씸했습니다. 유흥에 빠져 가정은 나몰라라 하고 저는 바람인지 아닌지 전전긍긍하며 힘들어하는데 상의도 없이 가게도 팔고 하지만 욕을 할 수가 없었어요. 다 제가 했던 일이니까요. 아내를 볼 자신이 없었어요. 과거의 저를 보는 것 같아 괴로웠습니다. 그래서 당분간 떨어져 지내기로 했어요. 저는 어머니 집에 잠시 지냈습니다. 모든 사실을 알게 된 어머니가 화를 크게 내실 거라고 생각했는데 아무 표정 없이 그저 밥 먹으라고 밥을 차려줬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어머니의 울음소리가 들렸어요. 어머니께 죄송했습니다. 매번 이런 결혼 생활을 해 죄송스러웠어요. 그날 밤 다시 이 결혼 생활을 어떻게든 좋게 마무리하기 위해 집에 갔는데 이게 웬걸 또 도박판을 벌이고 있는 게 아니겠어요? 당신 미쳤어? 애도 있는데 여기 사람을 끌고 와? 그리고 나한테 걸렸으면 그만둬야지. 가게도 팔고 돈도 없으면서 뭔 짓거리야? 사람들은 바로 도망갔고 아내는 울며 얘기했습니다. 자기도 참으려고 했는데 참을 수가 없었다면서 살려달라고 애원하는 게 아니겠어요. 자기도 힘들다면서 막 우는 겁니다. 제가 못해준 것도 아니고 돈을 못 버는 것도 아닌데 뭐가 힘들다고 우는지 지칠 대로 지친 저는 아내에게 차분히 물어봤어요.
언제부터야? 꽤 됐어. 역시나 아내는 예전부터 도박을 해왔고 돈을 날려 정신 차리고 가게를 열었는데 저와 결혼하고 나니 삶이 지루해져서 다시 도박판에 들어갔다고 했어요. 처음이고 다시는 안 할 사람이라 생각이 들면 참고 같이 살려고 했지만 이런 사람과 더는 못 살 것 같다는 생각을 해 저는 이혼 얘기까지 꺼냈습니다. 당신 이혼은 절대 안 한다며. 근데 왜 이혼하자는 거야? 왜? 이렇게는 못 살아. 그럼 우리 아들은? 내가 키워야지. 당신 돈 없잖아. 아니야. 그럼 내 돈은? 당신이 벌어다 줘야지. 당신 이혼할 생각 없다고 했는데 왜? 아내의 말에 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아내는 저를 돈줄로만 본 거였어요. 그리고 어떤 일이든 이혼은 싫다고 했으니 도박을 걸려도 이혼할 일이 없다고 생각해서 저와 결혼한 것 같았습니다. 그 말을 듣고 이혼을 해야겠다고 굳게 다짐했습니다. 그래서 전 어머니에게 가서 이혼 얘기를 꺼냈어요. 어머니는 보라며 이혼하게 돼 있지 않느냐고 말을 하더라고요. 저를 치면서 왜 자기를 닮았냐고 말하더군요. 어머니도 3번 결혼을 했거든요. 물론 제 아버지가 친아버지인 건 맞습니다. 어머니는 첫 번째는 사별을 하셨고 두 번째 또한 사별을 했다고 들었어요. 그리고 저희 아버지가 어머니에게 반해서 만나게 됐고 제가 태어났다고 했습니다. 부모 팔자 닮는다며 어머니는 어머니의 가슴을 내리치더라고요. 그 모습을 보고 저도 눈물이 났습니다. 저는 그렇게 아내와 이혼을 하게 됐습니다. 그 과정에서 또 충격적인 사실을 들었어요. 아내가 제 친구의 지인이라고 했잖아요. 그 친구는 아내에게 제가 이혼은 절대 안 할 거라고 잡으라고 말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내가 사실대로 다 말을 해줬습니다. 저는 아내에게도 배신감이 들었지만 친구에게도 큰 배신감이 들었어요. 어떻게 친구란 놈이 남의 아픔을 이용하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저는 그 말을 듣고 친구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친구는 이미 전화번호도 바꾸고 다른 곳으로 이사를 해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와서 무슨 소용이 있겠나 싶어 이혼 후 모든 걸 비우고 살았습니다. 근데 그거 기억하세요? 아버지가 마지막에 했던 말 기억하십니까? 아버지가 제게 돈을 조심하고 아들에게 잘하라고 하셨잖아요. 아버지는 마지막에 다 알고 돌아가셨던 걸까요? 아니면 우연일까요? 그 말을 기억하며 저는 아들을 위해 살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이혼 후 저는 아들과 저 그리고 어머니와 함께 살고 있고 아내와는 가끔 아들 때문에 만나고 있습니다. 아들이 아내를 너무 좋아해서 안 만나게 할 수는 없었어요. 이제는 2번 다시 보고 싶지 않았지만 제 아들에게까지는 나쁜 엄마로 생각이 들게 하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그런 모습을 보고 어머니는 그런 여자 왜 만나냐고 뭐라고 하시지만 어쩌겠습니까? 아들이 좋다는데. 저는 회사를 그만두고 예전부터 하고 싶었던 일을 시작했습니다. 뜬금없겠지만 요리를 못하는 편이 아니라 제가 반찬국 같은 음식을 만드는 걸 좋아해서 반찬 가게를 열고 싶었는데 우연찮게 기회가 와서 반찬 가게를 열게 됐습니다. 직원도 몇 명 있고 장사가 좀 잘 돼서 여유롭게 살 정도가 되었습니다. 환갑이 다 돼가니 인생이 피는지 장사가 아주 잘 되더라고요. 제 인생 참 기구하지 않습니까? 3번째 이혼으로 끝이 났지만 몇 번의 결혼 생활 덕에 인간이 되었고 아들을 만나 정신을 차렸으니 이제 이것이 제 팔자라고 생각하고 하루하루 열심히 살고 있습니다. 아, 그리고 혹시 마지막으로 자랑하고 끝내도 될까요? 첫 시작과 마찬가지로 자랑으로 끝내고 싶네요. 저희 아들 이야기입니다. 저희 아들이 저를 닮아 아주 잘생겼어요. 지 엄마도 예쁘장하게 생겨서 사내 자식이 꼭 여자아이처럼 곱게 생겼습니다. 그리고 제 머리를 닮아 그런가 공부도 꽤나 하는 편이라 선생님에게 칭찬도 받고 상도 많이 받아오더라고요. 여자아이들에게도 인기가 많은지 선물도 좀 받아오고요. 마지막으로 아들 자랑을 좀 해보고 싶었습니다. 그럼 여기서 이야기를 마무리하겠습니다. 모두들 삶이 힘들다고 느낄 때 지치지 마시고 하루하루를 열심히 살아봅시다. 제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행복을 기원합니다. 여러분, 2번째 사연 시작하기 전에 좋아요, 구독 꼭 눌러주실 거죠? 그럼 2번째 사연 바로 시작합니다.
우리는 살면서 한 번쯤은 타인에게 반드시 상처를 입히게 되어 있다죠. 그것을 피해갈 순 없다지만 주의해야 할 것은 그 상처를 너무 깊이 입히지 않도록 스스로를 조절해가며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제가 인터넷 커뮤나 유튜브 구경하는 것에 맛이 들렸는데요. 특히 가족 이야기라고 한다면 거의 기상천외한 시댁 사연이 주로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저희 시어머니 같으신 분은 또 없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괜히 시댁 사연을 뒤적거려 본 적도 있었네요. 그러다가 이번에는 아예 제가 직접 사연을 써보기로 했어요. 저는 남들보다는 살짝 이른 나이에 남편을 만나 결혼을 했습니다. 1년 이상 연애하다가 24살 늦봄에 결혼했으니 현 세태에 비하자면 제가 이르게 결혼한 편이었죠. 제 친정집이 원래는 그럭저럭 잘 살았다가 저 중학교 1학년 막바지 때 집이 폭삭 망했어요. 아버지께서 투자 사기를 당하셨었거든요. 그때 엄마께서는 자식들 보는 앞에서 이럴 거면 왜 사냐, 차라리 다 같이 죽자는 등 정말 비관적인 말씀을 많이 하셨었네요. 그해 연말만큼 쓸쓸하고 추운 겨울은 없었던 것 같아요. 돈이 행복의 전부는 아니라는 말이 있다지만 대부분의 행복은 돈과 어떤 식으로든 연결되어 있다는 것 같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돈이 없어지니까 가정이 박살났어요. 저보다 2살 위인 오빠는 당장 고등학교에 진학해서 어떻게 지낼 것인지 걱정부터 했었고요. 내가 거지 새끼인 거 들통나는 순간 왕따는 기본으로 당하겠지. 고등학교에 올라가자마자 숨만 쉬면서 나대지 말고 그렇게 살아야겠다. 자기 중학교 졸업을 앞두고 오빠가 씁쓸하게 했던 말이 기억나네요. 원래 오빠는 당차다 못해 오만한 성격이었고 으스대는 걸 좋아하는 편이었어요. 집안의 장남이고 하나뿐인 아들이다 보니까 부모님께서 추켜 세워주는 것도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집이 폭삭 망해버리고 나서 사람이 바뀌었죠. 간단히 말하자면 좀 어두워졌어요. 긍정적인 말은 거의 안 하게 됐죠. 저한텐 1살 어린 연년생 동생이 있는데 얘가 성격이 정말 드세고 못됐습니다. 제 친동생한테 못됐다는 말을 쓰자니 다 큰 어른으로서 민망하기도 하지만 사실이 그런 것을요. 막내라서 예쁨만 받았기 때문에 그렇게 컸다기보단 타고난 성정 자체가 워낙 시건방지고 겁도 없었던 것 같아요. 같은 유치원, 같은 초등학교를 다니는 동안 저는 무리해서 눈에 안 띄는 아이였고 성적도 항상 중간이었으며 적당히 소심했는데요. 그런 반면에 여동생은 늘 주목받는 아이였어요. 그게 좋은 의미든 나쁜 의미든 여동생은 항상 인지도가 높았지요. 커갈수록 여동생이 자기 친구들한텐 물론이고 심지어 선생님께도 싸가지 없게 굴어서 부모님께선 걱정이 많으셨어요. 일가 친척 중에서는 고모 2분이 진짜 성격이 장난 아닌데 왠지 여동생이 그런 기질을 물려받은 듯 싶더라고요. 나는 잘못한 것도 없는데 왜 내가 용돈을 앞으로 못 받아야 돼? 아빠가 멍청하게 사기당해서 잘못한 거면 아빠만 벌 받아야지. 왜 나까지 피해받아야 되는 거야? 나 이제 아빠 딸 안 할래. 나 다른 집 가서 살면 안 돼? 엄마, 혹시 나 부잣집에 입양 보내줄 순 없어? 여동생은 중학교 진학을 앞두고 저런 말을 했었죠. 얼마나 싹수가 노란 아이였는지 짐작이 가시나요? 제가 옆에서 저 말을 듣고 얼마나 충격을 받았는지 몰라요. 부모를 바꾼다는 개념 자체가 도대체 어떻게 할 수 있는 발상인지 이해가 안 갔어요. 여동생의 충격적인 발언에 엄마는 기함을 하셨고 가뜩이나 정신 상태가 안 좋으셨는데 더 추락하게 되셨죠. 저는 언니로서 여동생을 잘 이끌어보려고 했지만 뜻대로 안 됐어요. 이럴 때일수록 용돈 아껴 쓰고 절약하면서 지내야지. 너도 이제 초등학생 아니라 중학생이야. 언제까지 철없게 굴 거야? 이젠 놀 때가 아니야. 공부 열심히 해서 좋은 대학 가고 성공하는 미래를 그려야 하는 때라고. 알았어? 야, 너나 잘하세요. 언니 같지도 않은 게 어디서 언니 행세를 하려고 나한테 잔소리야. 친구도 찌질이 찐따 2명밖에 없는 주제에 나한테 까불어? 고작 1살 차이, 한 학년 계급 차이밖에 안 났기 때문에 반항적으로 나오는 여동생을 제가 쉽게 누를 수 없었네요. 마지막 남은 자존심을 발휘해서 그때 아무렇지 않은 척 지냈었지만 솔직히 여동생이 무서웠던 것 같아요. 갓 중학교에 입학했음에도 무서운 언니들과 벌써 인맥을 여동생은 만들고 있었거든요. 자칫했다간 여동생한테 진짜로 얻어터질 것 같았네요. 집에서 막내가 이렇게 멋대로 행동하면 위에서 눌러줘야 하는 법이잖아요. 하지만 사기당한 이후로 시류에 빠지신 아빠, 마찬가지로 상심해서 사는 의미를 잃고 시름에 빠지신 엄마,
고등학교에 올라간 이후로 집에서 마주치기도 어려워진 오빠, 이렇게 셋 다 따로 놀고 있었으니 제가 도움을 청할 것 따윈 없었어요. 여동생이 으르렁거리는 대로 그 앞에서 꼬리 말고 깨갱 엎드릴 수밖에 없었죠. 여동생이 눈치를 봐야 하는 언니라니 스스로가 너무 한심하게 느껴졌고, 이런 부분 때문에 저는 점점 더 소극적이고 내성적인 사람이 되었어요. 마침 극심한 사춘기 시기까지 겹쳐서 걷잡을 수가 없었죠. 나중에 나이가 들고 나서야 그때 나와 마찬가지로 여동생 또한 손을 내밀 만한 사람이 집에 없었겠구나 하는 깨달음이 어렴풋이 들었지만, 이미 시간이 꽤 지나버린 후였기에 후회만 곱씹었었네요. 과거에는 저 또한 어렸기 때문에 여동생의 그런 마음을 헤아려 줄 수가 없었어요. 날카롭게 가시를 세우고 있는 여동생의 내면으로 제가 파고 들어갈 자신도 없었고요. 그래서 여동생은 방치 속에 더욱 엇나갔었죠. 고작 중학생이었음에도 가출을 일삼았고요. 집이 폭삭 망한 이후로 아파트를 떠나서 좁은 빌라로 들어온 게 짜증난다며 집을 쳐다보기 싫다는 핑계를 대며 자꾸 바깥으로 나돌았어요. 시도 때도 없이 행적을 감추는 여동생 때문에 엄마는 알아누우셨고, 이럴 바에는 다 같이 죽자는 말씀을 입에 달고 살기 시작하셨죠. 말수가 적어진 아빠는 술을 벗삼아서 지내셨고요. 가족과는 대화를 안 하려고 하셨습니다. 특히 여동생 때문에 엄마가 속상해서 미치겠다고 한탄을 하실 때마다 아빠는 꼴도 보기 싫다면서 집을 나가버리셨죠. 악순환의 연속이었어요. 오빠는 고등학교 재학 도중 학교에서만 하루 16시간을 있었고 집에서는 딱 잠만 잤습니다. 그것도 귀마개를 낀 채 말이죠. 아무것도 듣기 싫다는 의미였을 거예요. 그렇게 저희 가족은 소통이란 것을 완전히 잃어버리게 됐어요. 다 같이 둘러앉아서 시간을 보냈던 주말 저녁이 까마득하게 느껴지기 시작했죠. 오빠는 그럭저럭 괜찮은 대학에 들어갔고요. 자력으로 대학교를 다녔습니다. 자기가 돈 벌고 장학금 타내서 그렇게 생활했죠. 제가 고3 수험생이 되어보니까 오빠가 얼마나 대단했던 줄을 깨닫게 됐어요. 집에서 돈 한 푼 지원이 없는데 학원에 다니고 온갖 인터넷 강의 끊어서 듣고 공부하는 친구들을 제가 따라잡는다는 게 보통 힘든 일이 아니었기 때문이에요. 독서실이라도 다니고 싶어서 어렵사리 부모님께 부탁을 드렸고 돈을 드디어 받아낼 수 있었는데요. 그걸 가방 안에 문제집에 고이 끼워놨었는데 다음날 학교에서 찾아보니까 없더라고요. 등교하자마자 확인한 것이기 때문에 누가 훔쳐갔을 리는 없었죠. 당황한 저는 집에서 흘린 모양이라고 생각하고선 하교하자마자 집을 뒤져봤지만 그 돈이 나오지 않았어요. 독서실 오늘 등록한다고 했었나? 등록하고 바로 다니는 거 아니었니? 아, 엄마, 독서실은 내일부터 다니기로 했어요. 수업 끝나고 독서실에서 자습하고 주말에도 나가서 자습하고 그렇게 지내려고요. 그래, 돈 낭비 절대 하면 안 돼. 남들은 그깟 돈이라고 할 수도 있지만 우리 가족한텐 절대 그깟 돈 아닌 거 우리 딸이 잘 알고 있을 거라고 엄만 믿을게. 엄마 실망시키지 말고 너도 네 오빠 수준만큼만 대학 가서 딱 그 정도로만 알아서 공부하면 돼. 그 이상은 바라지도 않아. 하지만 엄마의 신신당부 앞에서 차마 돈을 잃어버렸단 말이 나오지 않았죠. 결국 저는 독서실을 다니는 척하려고 연기를 해야만 했어요. 학교의 모든 정규 과정이 끝난 후에 독서실을 1시간씩 들르는 척하기 위해 밖에서 시간을 보냈었고요. 음료 자판기가 여러 대 몰려 있어서 조명 때문에 밝고 의자가 있는 구역이 있었는데 주로 거길 가서 영어 단어를 들여다보면서 시간을 때웠었죠. 주말에는 멀리 있는 데다가 사람이 많아서 경쟁이 치열한 도서관의 열람실까지 찾아가 공부를 했고요. 이 모든 게 독서실 비용을 잃어버린 바보 같은 제 자신 때문이라는 생각에 힘들었었는데 어느 날 정말 문득 제 눈에 여동생의 화장품이 보이는 거예요. 명품 브랜드의 립글로스가 2개나 보이길래 제가 놀라서 물어봤었죠. 너 화장품 있는 거 그거 가짜 아니고 진짜 샤넬이야? 그리고 파우더는 무슨 일본 브랜드 거 같던데 그런 건 어디서 샀어? 남자친구가 사준 거야? 내 남자친구가 그런 걸 왜 사줬겠어? 그거 언니, 네가 사준 거잖아. 내가? 너한테 화장품을 사줬다고? 에이, 너 착각했네. 난 너한테 그런 거 사준 적 없어. 돈도 없는데 어떻게 사줘? 돈이 없긴 왜 없어? 문제집에 끼워둔 거 있길래 내가 가져가서 이렇게 유용하게 잘 쓰고 있잖아. 선물 줘서 고마워, 언니. 역시 이럴 땐 가족밖에 없네.
태어나서 머리끝까지 너무 화가 나서 눈물이 났던 경험은 그때가 처음이었던 것 같아요. 여동생이 제 분노 면역력은 확실하게 길러준 사람이었네요. 제 돈을 갈취해서 그런 식으로 써버린 여동생에 대한 들끓는 분노로 그날 저는 폭발해버렸고 여동생의 머리채를 기어이 잡았었죠. 그랬다가 도리어 얻어터진 건 저였고요. 너무 분하고 서러워서 부모님께 다 일러바쳤어요. 그런데 아빠는 저한테 가뜩이나 피곤한데 우는 소리 하지 말라고 하시면서 저의 입을 바로 닫게 만드셨고, 엄마는 여동생은 원래 그런 애니까 제가 양보하고 참는 게 모두를 위한 길이라며 고개를 흔드셨어요. 저만 터지는 울분을 끌어안고 결국 그 일을 넘겨야만 했네요. 아무도 제 편이 아니었으며 무엇보다 제 얘기를 들어주고 싶어 하지 않았다는 게 절망이었어요. 좁은 집에서 여동생과 한 공간을 쓰고 있다는 것 자체가 그날 이후로는 제게 고문처럼 느껴졌어요. 여동생은 저를 우습게 보는 것도 모자라서 괄시하고 있었으니까요. 얼른 오빠처럼 성인이 돼서 집을 나가는 게 낫다고 생각이 됐고 대학 생활은 저의 꿈이 됐어요. 비록 학비를 버느라 하루 24시간을 고생하면서 살게 된다고 해도 소통 따위는 단절된 삭막한 좁은 집구석에서 여동생의 눈치까지 봐가면서 사는 것보단 낫다고 여겨졌으니까요. 그럴싸한 대학에 갈 수 있었다면 좋았을 텐데 현실은 냉정한 법이었어요. 수험 생활이 끝난 후 저에게는 2가지 선택지가 남겨졌어요. 괜찮은 전문대를 가든지 아니면 지잡대라고 불리는 비루한 4년제를 갈 것인지 양자택일이었죠. 재수를 할 깜냥이 안 된다는 건 잘 알고 있었기에 염두에 두지도 않았고요. 저는 부모님께 상의를 우선 드리고 싶었는데요. 두 분 다 똑같은 반응을 보이셔서 저를 힘 빠지게 만드셨죠. 그래서 어딜 가야 학비가 더 적게 드는데? 그걸 알아야 답을 내려주지. 학교가 어디에 위치해 있는지, 제가 공부할 전공은 어떻게 되는지 그런 건 일절 관심도 없으셨고요. 고졸은 너무 초라하니까 대학을 어디든 나오는 건 맞는데 이왕이면 저렴한 곳에 가는 게 낫겠다며 부모님께서는 금전적인 걱정만 하셨어요. 성인이 되자마자 정말 입맛이 쓰더라고요. 돈이란 잔혹하고 냉정한 잣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결국 전문대를 선택했어요. 그 편이 취업과 연결이 더 쉬워 보인다는 게 이유였네요. 대학에 입학하자마자 부모님으로부터 받은 조언은 돈 아껴 쓰고 사치하지 말라는 것이었어요. 새 옷이나 새 가방은 허상에 불과하다면서 저에게 아르바이트로 버는 돈은 족족 학비랑 저금에만 쓰라고 하셨죠. 집안 형편이 안 좋음에도 여동생은 넘치는 화장품과 옷들을 보유하고 있었는데 성질 더러운 여동생 대신에 만만하고 내성적인 저에게 늘 훈계하시는 부모님이 서운했네요. 대학 생활에 낭만 같은 건 없었던 듯 싶어요. 왜냐하면 저에게 대학은 취업으로 가는 문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었으니까요. 낭만을 즐기기에는 저는 너무 집에서 찌들 대로 찌든 생활을 해본 사람이었어요. 돈이 자본주의라는 게 너무 무섭게 느껴지기도 했었고요. 친구들은 갓 성인이 된 청춘을 즐기며 연애도 하고 멋지게 꾸미면서 지냈지만 저는 우중충한 날들을 보냈었죠. 지금은 너무 후회되는 부분이에요. 시간은 앞으로만 갈 뿐 뒤로 돌아갈 수가 없잖아요. 오늘의 나라는 존재는 내일이 된 순간 제 인생에서 다시는 만날 수 없는 존재가 되죠. 2번 다시 그때의 나날을 누릴 수 없다는 것도 모르고 전 그렇게 20대의 첫 페이지를 낭비하고 말았어요. 정보도 야망도 전부 다 부족했기 때문에 그저 학교 생활에만 충실하고 아르바이트만 성실하게 했을 뿐 다른 진로를 찾아보거나 공무원 시험을 알아볼 생각조차 못했었네요. 대학 졸업 후에 저는 전공을 따라서 작은 회사에 사무직에 들어갔고요. 정말 쥐꼬리만한 박봉을 받으면서 사회생활 첫 발을 떼었었죠. 힘든 나날의 연속이었고 불합리한 대우에 눈을 감아야 하는 수모가 이어졌어요. 제가 어린 나이에다가 경력도 없는 생신입이었으며 내성적인 여자애였으니 사무실 사람들이 보기에 얼마나 만만했을까요? 그러니까 마음껏 굴려먹었던 것이겠죠. 저는 그런 날들을 참으며 보낼수록 속에 많은 이야기가 쌓여갔어요. 달리 표현하자면 화병이라고도 할 수 있었겠네요. 속 시원히 제 얘기를 털어놓고 지낼 수 있다면 참 후련할 것 같다는 생각을 언제부턴가 하게 됐어요. 졸업 후에 대학 동기를 처음 만나는 자리에서 이런 얘기를 조심스럽게 꺼내봤더니 저한테 연애해보는 게 어떻겠냐고 하더군요. 남자친구가 생긴다면 든든한 아군이 생기는 거니까 분명 힘이 될 거라고 알려줬어요. 그 말을 들으니까 솔깃해져서 제 딴에는 엄청난 용기를 내어 남자 소개를 받아봤어요. 첫 연애가 그렇게 시작됐죠. 그리고 딱 반년 만에 차였어요.
제 인생의 첫 남자친구였던 그 남자가 저한테 이렇게 말했었죠. 착해서 끌렸는데 만나보니까 너무 재미가 없다고요. 말수도 적고 리액션도 적은 저 같은 사람이랑 있다 보니까 자기마저 무색무취의 인간이 되어가는 것만 같아서 헤어지고 싶단 말을 남겼어요. 그게 너무 상처였는데 한 달 정도가 지나고 나니까 저에게 조금 도움되는 발언이었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직설적으로 저의 문제점이 뭔지 알려준 셈이었으니까요. 다음에 연애를 하게 된다면 제 자신을 소극적으로 숨기기보다는 표현하는 것을 망설이지 말자는 다짐을 먹게 되었죠. 그러다가 누구의 주선도 없이 저 스스로 남자를 만나게 됐어요. 그 남자는 제가 새로 단골로 다니게 된 카페의 직원이었죠. 서비스업을 하는 사람이라 그런지 외향적이고 당찬 매력이 돋보여서 저도 모르게 시선을 자꾸만 보내곤 했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그 남자가 제조된 음료를 저에게 건네주면서 자기 번호를 적은 종이도 함께 준 거예요. 그때 심장이 터지는 줄 알았네요. 지금 생각해보니까 그 순간이 정말 풋풋하고 설레던 때였던 것 같아요. 그 남자가 지금의 제 남편이에요. 남편이랑 부부의 연을 맺고 희로애락을 같이 보내며 살다 보니 과거에 그때의 그런 설레던 순간이 있었음을 망각했네요. 그때는 낯간지런 공기가 저희 주변에 둥둥 떠다녔었는데 그런 게 사라진 게 언제부턴지 갑자기 궁금해지네요. 남편은 저보다 4살 연상이었고 대학 졸업 후에 일반 사무직으로 들어갔다가 적성에 안 맞아서 퇴사 후 서비스업에 한번 도전을 해봤는데 그 카페에서 일한 지 얼마 안 돼서 바로 저를 만나게 되었던 거예요. 사람 인연이란 희한하게 이어지는 것 같아요. 제가 왜 조금은 이른 나이에 남편하고 결혼할 결심을 했냐면요. 남편이 제 얘기를 잘 들어줘서 그랬고요. 남들이 보면 그 무슨 황당한 이유냐고 그럴 수도 있겠지만 진심으로 전 그런 부분 때문에 남편하고 결혼하고 싶어졌던 거예요. 아무리 친한 친구들이라도 만나서 대화를 나누다 보면 제 얘기만 계속할 수는 없잖아요. 그리고 제 얘기를 듣는 척하면서 곧바로 자기 얘기 꺼내는 애들이 많았고요. 근데 남편은 아니었어요. 무조건 제 얘기 먼저 다 들어주는 게 우선이었고 제 감정을 1순위로 쳐줬어요. 제 안에 결핍을 채워준 게 바로 남편이었다는 거죠. 남편과 제가 공통점이 있었어요. 그건 바로 3남매 중에 둘째라는 것, 그리고 막내와 1살 차이가 난다는 것이었답니다. 남편에게는 누나와 남동생이 있었죠. 저랑 남편이 연애를 시작했을 때 이미 시누이는 결혼해서 지방으로 내려가 신혼생활을 누리고 있었을 때였네요. 참고로 시누이는 무려 6년의 연애 끝에 결혼한 경우라고 했고요. 꽤 사는 집안에 시집을 가서 시부모님께서 무척 자랑스러워하셨다는 후문의 주인공입니다. 반면에 저는 객관적으로 봤을 때 잘난 조건 하나조차 없었죠. 한 가지 뽑자면 그나마 어린 나이? 그것 외에는 집안이 잘 사는 것도 아니었고 가족 중에 잘난 사람이 있기는커녕 여동생이라는 사고뭉치 시한폭탄이 있다는 데다가 저는 전문대학을 나와서 박봉의 월급쟁이였죠. 그렇다고 제가 얼굴이 되게 예쁜 것도 아니었고요. 하지만 저는 어쨌든 남편하고 결혼을 하고 싶었고 남편은 저를 처음 봤을 때부터 편안한 끌림이 있었기에 결혼에 대한 확신이 있다고 말해준 사람이었기에 결혼이란 목표가 흔들리진 않았던 것 같아요. 남편이 집안의 장남이었기 때문에 시부모님께서는 남편의 결혼에 지원을 해주실 준비가 되어 계셨어요. 그리고 저희 집에서는 오빠가 장남이잖아요. 그래서 어차피 집에 돈이 없기도 했지만 저는 일절 지원을 못 받았어요. 장남을 장가보낼 때 집안 돈을 써야 하니까 저한테 낭비할 수는 없다는 게 부모님의 입장이셨죠. 그러니 사실상 몸만 달랑 들고 시집온 제가 시부모님 눈에 얼마나 못 미쳤겠어요. 저도 그걸 다 느끼고 있었기에 눈치가 보였고 걱정이 됐는데 남편이 이렇게 말해줬어요. 네가 우리 엄마 아빠한테 헌신하고 봉사하겠다고 그렇게 말씀드려. 그러면 어쨌든 널 며느리로 인정해 주실 테니까. 전 뭣도 모르고 그래서 시부모님께 그대로 말씀드렸었죠. 헌신하고 봉사하는 며느리가 되겠다고요. 시아버지께서는 한숨을 내쉬시면서 당신은 어차피 몇 년만 지나면 시골 고향 땅을 오가며 유유자적하게 사실 거니까 며느리의 존재를 크게 신경 안 쓰시겠다고 해주셨고요. 그리고 대망의 시어머니께서는 니까짓 게 어디 얼마나 헌신하고 봉사하는지 내가 두고 보자. 한없이 모자라고 부족한 부분들을 헌신과 봉사로 때울 자신이 있는 모양이니까 내가 잘 살펴봐주겠다고. 이렇게 무시무시한 말씀으로 저의 길을 죽여놓으셨죠. 24세 시집간 저는 남들이 20대 중반의 싱그러운 청춘을 누릴 때 시집살이를 당했지요. 당시 저는 꿋꿋하게 버텨내는 게 이기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들장미 소녀 캔디처럼 밝고 씩씩하게 핏박에도 꺾이지 않는다면 시어머니께서 저를 진심으로 받아주실 거라고 여겼던 건가 봐요.
하지만 현실은 평일에는 직장에서 치였고 주말에는 시댁에서 치였죠. 황당한 건 이악 물고 버텼던 그 직장이 얼마 안 가서 망해버렸던 거예요. 25에서 제 경력이 끊겼죠. 일자리 잃고 나서 강제로 쉬던 기간에 저는 시어머니로부터 정신교육이라는 명목으로 혹사당했습니다. 무일푼으로 일하는 하녀 같았어요. 제가 인내심에 한계가 왔을 때 그 일이 터졌죠. 제 여동생이 사기 범죄로 구속됐어요. 아이돌 가수 팬들을 상대로 물품 사기를 쳤는데 중국 공장도 끼어 있어서 아주 골치 아픈 일이었고요. 이것 때문에 부모님이 뒤로 넘어가시고 결혼을 전제로 여자친구 만나고 있었던 오빠는 이별 통보를 받고 여동생은 끝까지 잘못한 거 없다면서 우겨대고 저희 집안의 민낯을 제대로 시어머니께 들키고 말았죠. 저는 그 사건 때문에 완전히 약점 잡혔어요. 고행이 이어졌죠. 그래도 여동생 때문에 하도 당하고 산 것의 내성 때문인지 시어머니께서 뭐라고 폭언을 하시든 눈물 한 방울 없이 매번 넘길 수 있었단 게 웃기고도 슬픈 점이네요. 26에 다시 직장을 구해 들어가려고 했는데 구직 과정 도중에 임신 사실을 알게 됐어요. 그러면서 컨디션이 계속 좋지 않아서 구직을 내려놓았고요. 임신 기간 보내고 딸을 낳고 정신없이 육아하다 보니까 다시 사회생활을 하기는 어려워졌죠. 초췌한 얼굴로 집안일을 하고 딸을 챙기고 남편 내조하고 시어머니께 달려가서 괜한 화풀이나 당하고 이런 생활을 반복하다 보니까 제가 어떤 사람인지조차 모르겠더라고요. 그냥 일상에 휩쓸려 갔던 것 같아요. 남편의 남동생 서방님께서는 동갑내기와 결혼을 하셨는데요. 그러니까 동서가 저보다 나이가 많았죠. 동서는 미국에서 태어나 살다가 어렸을 때 한국에 온 사람이라고 했는데 그래서인지 괜히 당차 보이더라고요. 비화를 들어보니까 서방님께서 절절하게 애정공세를 퍼부은 끝에 결혼한 거라고 했어요. 저보다 나이가 많은데도 동서는 저에게 꼬박꼬박 형님이라고 해줬어요. 저는 동서라 부르기 민망해서 차라리 호칭을 생략했는데요. 동서가 어느 날 저한테 먼저 차라리 언니라고 불러주시겠냐고 물어왔죠. 너무 고마웠어요. 저는 내도록 그렇게 하고 싶었는데 말할 용기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무시무시한 시어머니께서 안 계시고 저희끼리 있을 땐 서로 형님, 언니 이렇게 부르기로 했죠. 여자들끼리 유대감이 생긴 것 같아서 좋았어요. 저는 속으로 동서를 많이 동경하고 있었기 때문에 동서가 서방님이랑 미국에 들어가서 산다고 했을 때 서운한 마음이 컸어요. 부럽기도 했고요. 동서는 자기 막내 이모를 비롯한 친정 쪽 식구들이 미국에 살고 있다면서 어차피 기반이 그곳에 있으니 미래를 바라보고 미국에 간다고 했죠. 표면상으론 이유는 그뿐이었지만 다른 속내도 있었답니다. 시부모님께서는 막내 아들이 먼 미국에 들어가서 산다고 하니까 뒤집어지셨다가 그 뜻을 꺾을 수 없자 금방 포기하셨어요. 시아버지께서는 서방님과 동서의 미국 출국을 기점으로 거의 시골에 내려가 지내게 되셨죠. 미국에서 동서는 놀라운 행보를 보였어요. 자기 친정 식구가 하고 있던 옷가게에 분점을 내서 운영하기 시작했는데 그게 대박이 터진 거예요. 규모가 어마어마하게 불어났고 투자 목적으로 집을 구매해서 집이 총 3채가 됐어요. 동서의 파격적인 근황이 돌려올 때마다 얼마나 신기하고 놀라웠던지 몰라요. 서방님께서는 동서의 일을 도와가며 잘 지낸다고 하셨고요. 전 여전하게 집안일과 애 키우는 것과 남편 내조하는 것과 시어머니의 극성을 받아내며 살았죠. 그러던 어느 날 시어머니로부터 연락이 왔는데 조금 격양된 목소리인 거예요. 무슨 일인가 싶었는데 야, 너 다음 달 중순 이후로 일정 싹 비워놔라. 네가 무슨 중요한 약속이 있고 할 일이 있겠냐만 혹시나 싶어서 내가 미리 말해주는 거야. 평일 주말 할 것 없이 다음 달 중순부터 말일까지 다 비워놔. 항시 대기할 수 있도록. 네? 어머니,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건지 제가 따라갈 수가 없어서요. 제가 무슨 대기를 할 일이 있을까요? 혹시 다음 달에 누구 병원 수술이라도 받으세요? 그런 추측밖에는 안 들어서 여쭤봤더니 시어머니께서 갑자기 호탕하게 웃으시는 것이 아니겠어요? 그러면서 이유를 알려주셨는데 바로 서방님과 동서가 한국에 들어온다는 소식이었습니다. 한국에서 주말을 3번 보내는 일정으로 잡고 들어오기로 했다고 서방님께서 시어머니께 연락을 하셨대요. 갑작스러운 소식에 신기하기도 했고 반갑기도 했죠. 이번에 들어올 때 아마도 미국에서 그럴싸한 멋진 선물들을 사들고 올 것 같은데 네 생각에도 그렇지 않니? 그러니까 그에 걸맞은 대접을 내줘야지. 금이 환영을 반겨주는 티를 아주 팍팍 내줘야겠어. 그래야 작은 애도 자기 친정집보다 우리 집에 하루라도 더 있을 거 아니겠니? 아, 네. 아무래도 그렇겠죠. 저 근데 제 생각에는요, 어머니. 동서가 워낙 마음씨가 좋아서 자기 친정이고 시댁이고 구분 없이 공평하게 반반씩 머무를 것 같아요.
듣다 보니까 일리가 있네. 작은 애가 마음씨가 공명정대하다 보니 그런 자세가 있으니까 사업장에서도 사람도 부리면서 머나먼 타국에서 성공가도를 달리고 있나 보네. 어찌됐든 그런 의미에서 네가 다음 주에 한번 우리 집에 와서 기반 좀 닦아야겠다. 무슨 기반이냐고 여쭙고 싶었는데 무작정 날짜 지정해서 오라고 하시니까 이래나 저래나 시댁에 가야 하는 건 동일한지라 마음이나마 미리 불편해지고 싶지 않아서 뭔지 안 여쭤봤어요. 그리고 날짜가 돼서 시댁에 방문했죠. 그랬더니 시어머니께서는 저에게 대청소를 시키셨습니다. 베란다 창틀, 창고 정리, 하수구 청소 같은 자주 들여다보기 힘든 곳들 있죠? 그렇기에 청소할 요소가 쌓여있는 곳들을 저에게 지정해 주시면서 깨끗하게 해놓으라고 하셨어요. 저에게 청소용 고무장갑을 휙 던져주셨는데 그걸 제가 얼굴에 맞았거든요. 이때 너무 당황스러워서 시어머니를 슬쩍 쳐다봤더니 저한테 빨리 주워들고 팔에 안 끼냐고 타박을 하셨습니다. 한숨을 쉬면서 일단 베란다 창틀 닦는 것부터 시작했어요. 시어머니께선 부엌 찬장 정리를 하신다는 명목으로 부엌에 붙어 계시면서 접시 달그락거리는 소리만 내셨는데 이따금씩 베란다로 오셔서는 제가 청소하는 걸 힐끔 보시면서 잔소리도 잊지 않고 해주셨습니다. 창틀 좁은 틈 사이마다 손가락 넣어서 싹싹 닦으라고 지시하시는 것에도 전 군말 없이 따랐어요. 어차피 누군간 해야 할 청소라면 이걸 박차고 나가는 게 이상한 일이라고 했었으니까요. 그리고선 대망의 창고 정리를 시작하려고 하는데 어디서부터 손을 대야 할지 막막하더라고요. 시아버지께서 들여놓으신 장비 같은 것들도 보여서 함부로 건들기 애매했고요. 그래서 우두커니 잠시 서 있었는데 하필 그때 시어머니께서 다가오셔서는 제가 놀면서 시간을 때우고 있는 거라 보셨죠. 갑자기 제 등을 퍽 치는 손길에 놀라서 돌아보니까 시어머니께서 인상을 쓰면서 저를 쳐다보고 계셨던 거예요. 좀 억울하다는 생각이 들었지만 애써 표정 관리를 하며 부드럽게 말씀을 드려봤어요. 저 어머니, 베란다 구석에 있는 이 창고를 굳이 지금 청소할 필요가 있을까요? 청소하는 김에 구석구석 다 해놔야 좋지. 넌 귀빈 맞이하는데 어디 하나라도 놓치는 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니? 아유, 그렇게 판단하는 수준이 형편없어서야. 오늘은 이렇게 큼지막한 청소만 해놓고 다음 주엔 소파랑 테이블 같은 곳 싹 청소하고 애들 귀국하기 전날엔 화장실에 물때 자국 하나 없도록 말끔하게 청소해 놓으면 돼. 네? 죄송한데 혹시 제가 그 화장실 청소까지 전부 도맡아서 하는 건 아니겠죠? 왜 아니겠니? 그럼 너 아님 누가 아니? 얘가 왜 어이없는 표정을 짓고 난리야. 아이 작은 애는 일본도 중국도 아니고 무려 미국! 세계에서 제일 잘 나가는 나라에 가서 사업으로 성공해 보인 사람이잖아. 너 같은 모질이하고는 사람의 급이라는 게 완전히 다른 거야. 네가 손윗 사람이라지만 그건 허울일 뿐이고 사실은 네 동서를 네가 알아서 잘 모셔야 하는 입장이라고. 아유, 이 모질인 내가 꼭 이렇게 말을 해줘야 주제 파악을 한다니까. 야, 너는 네 동서한테 이번에 점수 따고 잘 보이게 되면 하여간 그게 내 덕분인 줄 알아. 작은 애가 나를 공경하는 마음만 있지 어디 너에 대한 걸 생각이나 하겠니? 아유, 그러니까 내가 너한테 기회 만들어주려고 지금부터 애를 쓰는 거잖아. 은혜를 알아. 이제 다 알아들었으면 얼른 창고 정리 시작해. 시어머니께서 저한테 쏘아대시는 발언을 가만히 듣고 서 있는데 누가 제 머리 위로 찬물을 확 끼얹은 것만 같았어요. 속에선 열불이 끓어오르고 있었으나 머리는 차가워지면서 정신이 확 들었다는 의미였죠. 저도 모르게 시어머니 앞에서 피식 웃음이 흘러나갔습니다. 그냥 이런 상황 자체가 어이없었고 그간 참아왔던 나날들이 다 부질없었다는 깨달음에서 나오는 웃음이었던 것 같아요. 시어머니께서는 갑자기 웃어대는 저를 이상하게 쳐다보셨죠. 표정에서 마치 이게 성실했나 하는 의문이 읽히더군요. 그 순간에 저는 동서의 입장 따윈 고려할 수가 없게 됐어요. 제가 당한 모욕을 그대로 넘기지 않는다는 것에 급급했거든요. 그래서 저를 의아하게 훑어보시는 시어머니께 당돌한 목소리로 말씀드렸습니다. 아, 죄송해요. 동서가 예전에 저한테 해줬던 말이 갑자기 생각나서 웃음이 좀 나왔네요. 뭐라고 그랬었더라. 정확히 상황은 기억이 안 나는데 아무튼 어머니의 면상만 봐도 짜증나고 너무 재수없다고 그랬었던 건 확실해요. 어머니 때문에 치가 떨린다고도 했었죠? 뭐라고? 너 지금 무슨 해괴한 망발을 짓거리는 거야? 이게 미친 거야? 아니면 돌아버린 거야? 어디서 그딴 날조를 하고 자빠졌어? 너 작은 애랑 날 이간질 시키고 싶어서 그러는 거니? 잘 나가는 동서 때문에 배가 그렇게나 아팠구나. 어머니, 정말 모르셨나 봐요. 반응을 보니까 일부러 우기시는 게 아니라
진심으로 동서 마음을 모르고 계신 게 틀림없네요. 괜찮아요. 지금 제가 알려드리고 있으니까. 동서는 말이죠. 어쩌면 어머니께 감사하고 있을 수도 있어요. 어머니로 인해서 애초에 미국행을 결심한 것이었으니 미국에서의 성공에 어머니 지분이 있지 않겠어요? 물론 그 지분이 긍정적인 의미로 해석될지는 동서 마음이지만요. 그게 무슨 말이니? 설마 너 지금 작은 애가 나 때문에 미국을 갔다는 주장을 하고 있는 건 아니겠지? 맞아요. 동서 어머니 때문에 미국행 선택했던 거예요. 한국에서 계속 결혼 생활하고 싶어 했지만 그럴 수가 없었으니까요. 바로 어머니 때문에. 어머니가 너무 지긋지긋하고 같이 있다 보면 화병에 걸려서 스트레스로 졸도할 것 같은 느낌에 시달려서 미치는 줄 알았대요. 동서는 딱 어머니 같은 사람 가장 싫어한다고 했거든요. 근데 고부관계로 엮이니까 한국 사회에서는 연 끊지 않는 이상 계속 보고 살아야 했죠. 그래서 결국 어머니를 피해서 미국 가기로 했던 거예요. 축하해요, 어머니. 사업가를 획기적인 방법으로 키워내셨어요. 말을 하다 보니까 탄력을 받게 된 제가 줄줄이 발언을 쏟아냈고 박수까지 쳐드리면서 시어머니를 조롱해드렸네요. 시어머니께선 그럴 리가 없다면서 고개를 계속 내저으셨는데 갑자기 그럼 나 때문에 우리 막내가 미국을 이런 말씀을 중얼거리신 직후에 그대로 주저앉으셨어요. 손으로 뒷목을 잡으시면서 입만 벌리신 채 뻐끔거리면서 아무 말도 못 뱉으셨고요. 허공을 응시하면서 그러고 계신 게 왠지 위험해 보여서 전 거실로 나가서 제 핸드폰을 찾았고 얼른 구급차를 불렀습니다. 그런데 별로 위험한 상황은 아니었나 봐요. 시어머니께서는 완전히 얼이 빠지신 표정이 되어 스스로 일어나셔서 베란다를 나오셨는데 제가 구급차를 불렀다고 하니까 무척 화를 내셨죠. 누구 마음대로 구급차를 불렀다는 거야? 그럼 날 태우려고 구급차가 오고 있다는 거야? 날 망신시키려고 네가 작정을 했구나. 이런 빌어먹을 걸 보았나? 저한테 삿대질을 하시면서 화를 내시던 시어머니께서는 기어이 정말로 쓰러지고 마셨습니다. 구급차에 실려가실 때 의식이 있으시긴 했는데 힘없이 자꾸 무슨 말에 중얼거리고 계셨죠. 이송되는 병원으로 남편을 불렀어요. 응급실에서 만난 남편에게 시어머니를 맡겼고요. 남편이 어쩌다가 시어머니께서 쓰러지셨냐고 걱정스레 물어보길래 저는 답할 의무 없으니까 시어머니께 직접 여쭤보라고 그랬습니다. 저의 냉랭한 반응에 놀란 남편은 입을 다물었죠. 그날 밤 남편이 착잡한 얼굴로 저에게 묻더군요. 그걸 왜 시어머니께 말씀드렸냐고요. 자기도 자기 동생 부부가 미국으로 떠나는 이유 중 하나가 모친임을 알고 있지만 좋은 이야기가 아니라서 숨기고 살았는데 굳이 이제 와서 왜 까발려서 모든 걸 망치냐며 저를 질책하더라고요. 다른 때 같았으면, 아니 평소에 저였다면 그런 남편 앞에서 저는 우선적으로 미안하다는 사과부터 했을 거예요. 하지만 그러기가 싫더라고요. 지난 세월 시어머니로부터 당해온 것들이 제 머릿속에서 파노라마처럼 펼쳐 있었거든요. 그뿐만 아니라 결혼하기 전에 친정집에서 억눌린 채 살아온 저의 옛 과거들도 저에게 말해주고 있었어요.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살고 싶은 게 아니라면 달라져야 한다는 걸요. 저는 시어머니께 참지 못하고 이미 내질러버렸기 때문에 어차피 주워 담을 수도 없는 상황을 애써 무마하기보단 밀고 나가기로 결정했어요. 그러려면 전 더 이상 두려워하지 말아야 했습니다. 무엇을 말이냐면 바로 이혼을 말이죠. 항상 남편을 저보다 우선순위에 뒀고 제 자신을 낮춰보았기 때문에 저는 제 자신이 우선이 되는 선택지를 가져본 적이 없었어요. 그러나 제 마음이 닿는 대로 원하는 대로 해보고 싶단 마음이 굳혀지자 이혼? 하게 되면 하는 거야 라는 편안하고도 굳센 생각이 따라오더라고요. 그런 생각이 들고 나서야 저는 남편에게 진짜로 하고 싶은 말을 할 수 있게 됐어요. 하고 싶은 말을 머릿속에서 따로 준비하고 가다듬지 않았는데도 말이 차분하게 잘 나가더라고요. 제 마음 깊숙한 곳에 존재하고 있는 말이었기 때문에 그랬나 봐요. 오빠, 난 오늘 어머니께 잘못한 점 있어. 그런데 사과하고 싶지가 않아. 왜냐하면 어머니께서는 그동안 나한테 한 번도 사과하신 적이 없기 때문이야. 난 어머니의 며느리가 아니었어. 심심풀이 땅콩이었고 마음껏 때려도 되는 샌드백이었어. 오빠는 입이 심심해서 까먹은 땅콩한테 사과해? 때리라고 존재하는 샌드백을 때렸다고 해서 사과해? 아니잖아. 난 바로 그런 존재였어, 어머니한테. 난 어머니의 며느리가 아니었어. 그래서 나도 이제 어머니를 내 시어머니로 생각하지 않으려고 해. 그렇다면 이제 우리 엄마랑 인연이라도 끊겠다고 말하는 거야? 맞아. 오빤 이걸 받아들이고 이해해줄 수 있어? 난 동서처럼 미국에 친인척이 있지도 않고 어디 멀리 나갈 배짱도 없어. 그래서 도망칠 곳이 없기 때문에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건 오빠와 이혼뿐이야.
오빠의 대답에 따라서 난 시어머니를 잃은 며느리가 되거나 이혼녀가 되거나 둘 중 하나가 될 거야. 이 상황이 믿기지 않는다는 듯 남편은 멍한 표정으로 한숨만 길게 내쉬었어요. 저는 신중한 답변을 기다리겠다고 말해주곤 굳이 채근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전에 없이 진지하고 가라앉은 모습으로 말을 뱉은 것에 남편은 제가 조금도 농담을 하고 있지 않다는 걸 알아차렸죠. 그동안에 제가 아님을 느낀 남편은 고민을 했죠. 그러더니 그날 밤 자려고 눕기 전에 기껏 저한테 내놓은 소리가 이혼하면 우리 딸은 내가 데려갈 건데 너는 버틸 수 있냐는 것이었죠. 이혼하는 경우에 웬만하면 어린 딸의 양육자가 되는 건 엄마 쪽이죠. 그래서 전 제가 유리하던 걸 알았지만 남편에게 그런 티를 조금도 내지 않은 채 고개만 끄덕였어요. 이혼이고 양육권이고 다 필요 없다는 뜻으로 받아들여졌는지 남편이 깜짝 놀라더군요. 이튿날에는 남편이 저에게 회유를 내었어요. 시어머니께서 저에게 진심 어린 사과를 하신다면 제가 받아들이고 잘 지내보는 게 어떻겠냐는 것이었죠. 그래서 제가 말해줬어요. 그냥 이혼하자고요. 제 반응에 남편은 당황했고 자기가 했던 말을 잊어달라면서 난리를 쳤죠. 결국 남편이 뱉기를 들었어요. 제가 앞으로 남은 평생을 시어머니와 일절 안 보고 산다고 해도 자기는 관여하지 않겠다고 말했죠. 또한 그 가운데서 조율할 일이 생기거든 무조건 시어머니가 아닌 제 편을 들어주겠다고 했어요. 나중에 딴소리 할까봐 각서 2장 써서 한 부씩 나눠 가졌습니다. 그렇게 남편하고 합의를 하기 전에 저는 동서랑 연락을 했고 남편은 서방님이랑 연락을 했어요. 둘이 그렇게 짠 건 아니었고 전 동서에게 시어머니께 동서의 얘기를 멋대로 해버린 걸 사과하고 싶어서 연락한 거고 남편은 서방님께 작금의 사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자문을 구하려고 연락했더군요. 서방님께서는 일찍이 시어머니와 멀어지고 싶은 아내를 경험한 선배였으니 말이지요. 어떤 조언을 서방님께서 해주셨는진 모르겠지만 그 이후에 남편이 그런 결정을 내린 걸로 봐서는 대략 짐작은 가네요. 아무튼 제 사과를 동서는 흔쾌히 받아줬어요. 어머, 형님, 생각해보니까요. 그럼 제가 이번에 한국에 들어가면 어머님 따로 안 봐도 되는 거 아닌가 모르겠네요. 아이, 제가 배워봤자 서로 불편하기밖에 더 하겠어요. 신랑만 시댁에 보내죠 뭐. 전 친정이나 가고. 아유, 형님이랑 따로 만나서 맛있는 거 먹고. 그렇게 시간 보내고 싶은데 어떠세요? 네? 그러면 저야 좋긴 한데요. 언니가 워낙 바쁜 일정이실 것 같은데. 정말 저랑 따로 만날 시간이나 있겠어요? 당연하죠. 시간이 없어도 내야죠. 우리 만나게 되면 되게 떠들 얘기 많을 것 같지 않아요? 형님, 딱 기다리세요. 제가 이번에 들어가면 형님한테 극진히 대접해드릴게요. 멀리서 오는 사람이 뭘 대접을 하겠다는 건지 민망하고도 고마울 따름이었네요. 동서하고 순조로이 대화가 마무리된 뒤에 남편하고 그런 합의를 마쳤던 것이고요. 전 휴대폰에서 시어머니의 번호를 수신 차단으로 설정해놨습니다. 그러고 나니까 속이 후련하면서 개운하더라고요. 시원섭섭한 게 아니라 그냥 시원했어요. 그 후로 시어머니와 안 엮였냐고요? 서방님과 동서의 귀국 하루 전날에 시어머니께서 저희 집을 찾아오시는 바람에 얼굴을 한번 뵀습니다. 기어이 찾아오신 것에 한 번쯤은 맞이를 해드려야 더 이상 안 찾아오실 것 같아서 안으로 들였더니 이상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내가 그간 언행이 너무 거칠고 배려가 부족했던 것 같구나. 나도 내 스스로를 돌아보고 점검하는 시간을 가져니 이젠 우리가 봉합할 때라고 생각한다. 그네야, 사실 나한텐 네가 내 딸이나 다름없어. 너무 편하게 아껴서 그런 불상사도 일어났던 거야. 멀리 사는 딸 대신 네가 내 새로운 딸이나 다름없었음을 넌 정녕 몰랐던 거니? 네가 따뜻한 가족의 품, 엄마의 사랑 같은 걸 잘 못 느끼고 자라서 그래. 그래서 몰랐던 거야. 네, 몰랐어요. 그리고 앞으로도 영영 모를 것 같아요. 제 생각에 전 이번 생에서 엄마의 사랑을 제대로 받아보기엔 글렀거든요. 전 그렇게 제 엄마가 되고 싶으시면 부디 다음 생을 기약해 주시길. 제가 침착하게 말씀드렸더니 그게 시어머니 입장에서는 굉장히 얄미웠나 봐요. 금세 광분을 하셨고 제 머리통을 후려치려고 하시길래 얼른 피했습니다. 시어머니께서 씩씩거리시며 저한테 소리 지르시는 것에 둘이서 대화를 해보라고 방으로 들어가 있었던 남편이 깜짝 놀라서 나왔어요. 그리곤 핏대를 세우고 있는 시어머니를 발견하곤 한숨을 푹 내셨죠. 남편이 봐도 정말 진절머리가 나는 광경이었나 봐요. 결국 시어머니께서는 남편의 손에 이끌려 집 밖으로 나가셨습니다. 2번 다시 집에 찾아오지 마시라고 남편이 단단히 일러드렸다고 했는데 정말로 그 이후로는 찾아오지 않으셨어요. 남편이 보통 화가 난 모습으로 경고해드린 게 아니었나 봐요. 차라리 시어머니의 그런 모습을 남편이 목격하게 한 것이 다행인 것 같아서 그날이 좋은 기회였다고 전 생각했어요.
한국에 들어온 동서랑 둘이서 따로 시간을 보냈는데 무려 3차례를 만났어요. 절 위해서 선물도 많이 사온 것에 감동받았네요. 값어치를 떠나서 제 생각을 하며 누군가가 선물을 멀리서 사왔다는 것 자체로 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 그 후로도 동서랑 저는 연락을 하며 잘 지냈고요. 동서가 미국에 초대를 해줘서 놀러 가기로 했었는데 코로나가 터지는 바람에 날짜를 미뤘다가 상황이 나아지기는커녕 악화가 돼서 아예 흐지부지 되었었죠. 그리고 시간이 더 흘러서 현재 미국에 가려고 티켓을 끊어놨어요. 오기만 해달라고 하도 성화를 부려서 응했더니 비용은 동서 쪽에서 부담을 다 해줬습니다. 이번에 미국 가게 되면 저는 태어나서 처음으로 미국 땅 밟게 되는 거예요. 남편이랑 딸이랑 셋이서 가는 건데 어떤 즐거운 시간을 보낼지 기대가 큽니다.